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목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오늘은 과거 극심한 이념 대결로 수많은 무고한 분들이 희생된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린 날이기도 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추념식에서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서 추가 진상조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회도 진정한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겠습니다. 또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하루 전입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선고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장외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재판관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국민의힘 조혜진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어제 치러진 그 재보궐선거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결과 가장 주목됐던 곳 중에 하나가 이제 5개 기초단체장 선거였는데 민주당이 3곳, 또 국민의힘이 1곳, 조국혁신당이 전남 담양에서 1곳을 이렇게 차지했는데 부산교육감 같은 경우는 진보 진영 단일 후보가 당선됐고요. 보니까 국민의힘이 텃밭에서 뺏긴 것도 있고 민주당 텃밭에서 뺏긴 것도 있고 한데 선거 결과 두 분은 어느 쪽에 주목하셨는지 먼저 조혜진 의원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 탄핵 시국의 민심이 어떻게 반영될까가 좀 관심사였고요. 예. 결과를 놓고 보면은 역시 민심은 민심이다. 이 현재의 이 민심 지도가 대체로 지역은 다 틀리지만 그 개별적 환경에 따라서 예. 그 민심이 대체로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속한 이 경남의 네. PK 지역의 거제시장 선거가 관심사였고 제가 지원 유세도 가서 꼭 되기를 바랬는데 거기가 저희 지역구인 김해하고 양산 포함해가지고 3군데가 경남에서 민주당 세가 제일 강한 데거든요. 네네. 대선 전에 치러졌던 지방선거에서는 또 민주당이 시장이었고 그분이 다시 지난 지방선거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복귀하게 된 거였는데 그게 네. 이제 좀 주목이 됐고 네. 그다음에 담양시 군수 그 선거에서 결국 이제 그 호남 민심이 야당을 선택을 했는데 민주당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을 선택한. 그러게요. 그 사전 조짐이 지난 지방선거 때 좀 보였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아슬아슬하게 조국혁신당이 안 됐는데 이번에 그거 되는 걸 보고 호남의 정치 민심이 이 야당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좀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부산에서는 역시 또 우리 보수 분열 때문에 지금 탄핵 민심도 있지만 네네. 그래도 보수가 진보는 단일화했거든요. 보수가 이제 분열했으면은 한번 좀 선전할 수도 있었는데 교육감 말씀이시죠? 예. 그 때문에 또 고질적인 이 분열 구도 때문에 또 졌다. 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박수현 의원님은요 어디를 좀 주목하셨어요? 예, 뭐 여러 군데를 다 주목했는데 저희가 이제 부산 교육감 선거, 예. 또 기초 단체장 선거, 뭐 이걸 중심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예. 대체적인 내용은 우리 조혜진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 다른 말씀을 좀 덧붙이면 예. 이번에 모두 23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더라고요. 예. 교육감 1군데, 그다음 기초 단체장 5곳, 광역의회 8곳, 기초회 9곳, 23곳이었는데 이 중에서 민주당이 진보 교육감 한석까지를 포함한다면 13석을 가져왔고 국민의힘이 7석을 차지했습니다. 그게 조국혁신당 한석과 무소속 2석 이렇게 된 것이죠. 특히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가 이제 쉽게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지표적 의미가 있다라고 본다면 네. 국민의힘이 4대 1의 구조를 가지고 있던 곳에서 어쨌든 이번에는 한석밖에 지키지 못하고 4석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게 내준 1대 4의 구도로 바뀐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혜진 의원님께서는 탄핵 민심의 반영이라는 취지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늘 이 선거 결과를 분석한 언론의 분석, 사설들의 흐름을 보면 대체로 탄핵 민심의 반영, 그다음에 4대 1에서 1대 4의 구조로의 변화,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런 뭐 객관적인 분석은 분석대로 하더라도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떤
아전인수격으로 너무 해석을 해서 민심이 민주당을 지지했다거나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원총회의 분위기들이 있었고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가 받아들이고 또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이 결과에 대해서 정말 무겁게 책임감으로 받아들인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박수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지도부도 같은 반응이었을까요?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오늘 여야 지도부 반응도 잠깐 보겠습니다.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더욱 가열차게 변화하고 혁신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모든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민심을 가슴에 새기고 정치개혁을 멈추지 않겠다. 무엇보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민생 회복에 정진하겠다 했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지도부 모두 어디가 우리가 우세했다 못했다 이런 평가보다는 사실상 탄핵 심판 전국에서 민심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닌가 주목한 것 같은데 양당 반응 모두 다 민심을 잘 읽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이게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예. 그 마음가짐이 표출이 된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민심을 예. 이번 선거 그 투표함을 열어봐서 알게 된 건 아니죠. 예. 평소에 그 시국마다 특히 이제 지금 이 시국에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는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여론조사를 봐도 알 수가 있고 또 주변의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것이 이 표라는 형태로 다시 한번 재확인됐다라는 의미에서 조금 더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네. 겸허하게 받아들였다는 데 의미가 있고 예.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저 박수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4대1로 우리가 우세했던 걸 1대4로 이제 뒤집혔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윤석열 22대 대선 이전에 민심 구도로 우리가 다시 이제 돌아간 거죠. 버렸다. 그때가 지금 같은 형태였는데 대선에서 이기고 집권하고 바로 지방선거 하면서 역전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은 그 이후에 집권 이후에 한 2년 반 동안에 그 다 까먹어버리고 결정적으로는 이 계엄 사태 탄핵 전국을 통해서 더 이제 심하게 몰렸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그래도 좀 희망을 갖는 거는 이 계엄 사태 직후에 만약에 이 선거가 있었다 하면은 이것보다도 더 나쁘게 나왔을 거예요. 그때는 정말 대통령 지지율도 완전 바닥이고 네네.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보다 우리가 절반 반토막이고 탄핵 찬성이 그냥 압도적 75, 80 이렇게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한 달여 동안에 그래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민심이 그때보다는 조금 더 많이 이제 또 조정이 돼 가지고 내일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과 관계없이 우리가 국민의힘이 또 심기일전해서 다시 한번 또 잘해볼 수 있는 희망이 또 살짝 보였다는 점에 저는 의미를 느낍니다. 겸손하게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냉정한 평가도 하셨습니다. 탄핵 직후였다면 더 그랬겠지만은 과정을 거쳐오면서 오히려 차지한 것도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분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다만 대단히 숭고한 말씀이지만 결과적으로 탄핵 직후보다 지금의 어떤 민심이 국민의힘에 그래도 희망을 볼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계속 전 국민이 위헌 불법한 12.3 비상계엄을 다 지켜본 국민이 증인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힘이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이것은 아니다. 어떻다라고 계속 인정하지 않는 그러면서 지지층이 결집을 시도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광장을 분열시키면서 정말 이것이 의미 있는 국민의힘의 어떤 변화일까 희망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역사적인 문제를 결론을 내에 있어서 집권 여당이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 공당이 이런 식으로 지지층을 결집한 성과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할 점이 있습니다만 공이 여야 할 것 없이 이 문제는
이 민심을 분열시킨 이 책임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느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양당 대표의 저런 선거 평가에 대한 말씀을 국민들께서 과연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실까에 대해서 우리는 겸허하게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저런 표현은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할 거 없이 선거가 끝나면 늘상 하던 일상적 표현이라고 국민은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않을까요? 더구나 민생이 이렇게 무너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저것은 전혀 민심에 다가가지 않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관건은 예. 저렇게 하시되 저런 말씀을 어떻게 민생 속에서 실천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느냐, 이것이 결과적으로 양당 대표의 말씀에 신뢰를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길로 양당이 지금부터 가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은 특공대를 투입해서 헌법재판소 주변에 이 폭발물을 수색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찰 차벽도 세워져 있고요. 경찰은 또 오늘 오전 9시부로 서울에 비상근무 중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 비상을 발령했습니다. 지금 뭐 헌법재판소 일대 이렇게 뭐 이른바 진공 상태로 만든다라고 얘기도 있었고요. 일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서는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 그리고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일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출석했던 전직 대통령분도 안 계셨고요. 저도 그 갑론을박이 예. 있길래 그럴 수는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안 나오시는 쪽의 가능성이 많겠다고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나올까 말까 하는 판단에 있어서 기본적인 전제는 대통령실에서 최대한 가능한 범위 안에서 뭐 100% 정확하게 알긴 어렵겠지만은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 생각을 먼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없었을 것입니다. 인용이 확실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나오기 어렵죠. 그러니까 나올까 말까는 고민을 한다면 그거는 기각의 가능성을 높게 봤을 때 그렇게 그런 경우라도 나갈까 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 기각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정치적 효과는 커질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행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저는 많아 보이고 네네. 정치적 효과만 기대하고 그런 식으로 어떤 액션을 하는 것은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고 현실적으로 지금 앵커님 말씀처럼 경호 문제가 있죠. 있죠. 지금 예. 그 헌법재판소 주변은 완전 그 진공 상태로 만들어놨지만은 거기서 나오면 벗어나면은 그 탄핵 선고 직후에는 완전히 아수라장일 거거든요. 대통령 그 차량은 이미 다 그냥 보면 다 그 알아보게 돼 있고 노출돼 있겠고요. 네. 그 경우에 이 안전에 문제가 헌법재판소 출석했다가 그렇습니다. 다시 나올 때 예. 안전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경호 문제 때문에도 또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박수 의원님, 이 시간 이후부터 내일 오전 11시까지 예. 헌법재판관들 어떤 절차를 좀 진행을 할까? 최종 결정문을 다듬는 막판 작업을 하고 있는가? 좀 궁금하네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뭐 그렇게 이미 다 알려져 있고 예.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평의를 마치고 사실 평결까지도 사실상 마쳤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일부 보도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평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민께서 다 법률 전문가가 되셨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헌법재판관 개개인이 최종 의견을 제일 거꾸로 부터 이렇게 쭉 밝혀오는 뭐 이런 과정이라고 하는데 예. 이미 그것이 이제 마쳤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사실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런 어떤 것들이 만장일치일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을 선고를 할 만큼 그런 합의에 이른 상황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선고 기일이 이제 지정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합리적일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문제는 워낙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또 보수 진영에 많은 문제 제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소송 절차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의 제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흠결을 잡히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이 역사적인 판결문을 다듬기 위해서 지금 많은 애들을 쓰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13분 전, 14분 전 4시를 기준으로 인파 밀집에 좀 대비를 해서 서울 지하철 3호선 헌법재판소 근처에 있는 안국역은 무정차로 통과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퇴근길 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헌재의 내일 판단에 따라서 윤 대통령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즉시 파면되고 60일 안에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반대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데 참 저희가 여러 기간 동안에 저희 방송, 다른 방송에서도 좀 많이 다뤘습니다. 지금 인용과 기각, 이것이 몇 대 몇으로 나올까 하는 부분, 또 경우의 수 추정이 여러 수로 나뉘었다가 지금은 좀 수렴되는 듯 하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박수현 의원님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뭐 당연히 그 8대 0의 탄핵 인용과 대통령 파면으로 귀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면일치로 모여졌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문제는 왜 그러냐면 제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실 5대3 되돌아게 걸려 있다라는 여론이 한 2, 3일 막 정치권을 휩쓸었지 않습니까? 사실 민주당도 그런 여론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그 헌재 결정의 과정에서 그 공석인 재판관이 이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것은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불가하다라고 이미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한 명의 의견에서 이 달라질 수 있는 5대3의 이 구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이제 결론이 나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5대3이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4대4 기각설을 지금 주장하고 계시고 민주당은 저처럼 8대0, 6대2나 7대1이나 8대0이든 이렇게 최소한 인용에 필요한 6명의 헌법재판관 수가 확보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진단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저는 이 변론을 잘 방향을 못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형사 법정에서 다뤄져야 될 그런 문제들을 시시콜콜 굉장히 물고 늘어졌어요. 그러나 역대 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어떤 거냐면 이 헌법 수호의 의지 이런 것들을 보고 대통령을 그 직무에서 어떤 파면하는 이런 어떤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시시콜콜 어떤 형사적인 법리를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내일 아마 헌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지금 소송 이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 문제는 이미 결론이 난 것이다라는 입장을 취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헌법수호 의지가 박근혜 대통령 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 파면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됐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변론 기일을 통해서 본인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계속 변명하는 것을 국민이 지켜봤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헌재가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역사적 심판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치 성향이 재판관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법리 또 역사적 의미 이런 것들을 담아서 다른 기각이나 각하 뭐 이런 어떤 의견들을 내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저는 8대0 전원 예. 만장일치의 인용과 파면을 예상해 봅니다. 예, 조혜진 의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그 탄핵 심판 초기에 그때는 사실 분위기가 예. 인용이 그냥 당연한 거고 그것도 8대0 만장일치로 인용하고 빠르면 2월 말에 선고가 날 수도 있다라는 그 분위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때도 저는 사건 자체도 보고 그다음에 쟁점도 보고 그다음에 그 외부의 정치 상황,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의 정치 상황하고 지금 정치 상황 이런 걸 볼 때 8대0은 만장일치는 나올 수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예. 그 뒤에 다른 사건들도 보면은 이진숙 재판관 선고, 예, 그다음에 방통위원장이요. 네. 최재해
한덕수 대행 예. 선고도 보면은 각자 자기 입장 다 냈습니다.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예, 그 만장일치론을 주장한 분들의 논거는 두 개였는데 하나는 이거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다. 예. 8명 전원이 이거는 인용일 거다라는 논거 하나 하고 혹시라도 인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진 분이 있더라도 정치적 혼란, 분열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양보해가지고 8등으로 만들어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구조를 볼 때 분명히 최소 2명 이상은 다른 의견을 가지 법리적으로나 또 상황적으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가 있고 네네. 두 번째는 그 여러 가지 걸 종합해 볼 때 본인의 의견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하든 전체 결론에 맞추기 위해서 자기를 양보하고 예를 들면 거꾸로 생각할 때 내가 인용인데 결론이 인용으로 안 난다. 예. 기각이나 각하로 난다고 할 때 그럼 내 인용 포기할게. 나도 기각한 걸로 해줄게. 안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어렵겠다고 봤는데 실제로 나중에 다른 사건들 나올 때 보면 각자 다 다른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인용하려면 최소 6명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최소 2명에서 뭐 3명 또는 뭐 4명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인용과 반대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왔죠. 예, 예. 제 추론상. 네네. 저희 그동안의 경향, 뭐 법리적인 판단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전원일치는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2명일지 3명일지는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만약에 선고일인 4일부터 60일을 꽉 채운 날이 6월 3일이더라고요. 이날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큰가 싶기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그 마지막 날인 2017년 5월 9일에 대선일이 정해졌는데 지금 이때 또 하나가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은 이제 파면이 됐지만은 경호 문제 등 때문에 이제 곧바로 청와대를 나서진 않았고 이틀 뒤에 나서기도 했단 말이죠. 조혜진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대선이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예. 꽉 채운 날 6월 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큰지 또 곧바로 관절을 나서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싶습니다. 대통령이 관절을 비우고 나오는 것하고 선거 일정하고는 꼭 일치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만약에 그 인용이 되면은 인용 주문이 낭독되는 그 시점 파면한다라고 그 재판 소장 대행이 예, 딱 말을 가령 발언하는 11시 그 몇 순간에 분. 이미 네네. 파면된 겁니다. 네네. 나머지는 그냥 편의상 실무적인 문제 때문에 관제에 좀 더 있는 거고 예. 나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으면은 뭐 파면이 100% 확실하다고 당사자가 그렇게 확신했다면 미리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나올 준비를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서 그렇게 선고가 됐을 때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경호 준비도 또 필요할 텐데 네네. 그거하고 대통령 선거 기일은 관계가 없는데 대통령 선거를 그렇게 해서 하게 된다면은 길게 잡아 60일인데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정상적으로 대선을 하면은 짧게 잡아도 한 6개월, 더 길게 보면 한 1년을 국민들이 보고 평가하고 하는 그렇죠. 시간인데 그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거거든요. 그래서 법정 시한을 최대한 많이 국민들에게 그걸 확보를 해드려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보고 네네. 그렇게 하려면은 만약에 파면 그 인용으로 이렇게 파면이 된다고 하면은 정부가 구체적으로는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겠죠. 네. 선거 일자 발표를 최대한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하고 투표율은 최대한 늦추고. 네. 그래서 한 며칠이라도 국민들이 좀 더 고민하고 숙고할 수 있는 예. 시간을 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박수현 의원님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야권은 뭐 사실상 준비가 끝난 상태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지금 이 초유의 이 사태를 겪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저희가 조기 대선을 상정하고 가정하고 그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 표현으로 이 내란 종식을 빨리 종식시키는 것 이것이 국민께 봉사하는 길이라는 확신을 저희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대선의 준비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국민과 함께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하는 것 이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어떤 내부적 준비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저도 제 개인이 무슨 뭐 경선 캠프에 어떤 직책을 맡게 돼 있다라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네. 전혀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거나 진행이 된 것이 없거든요. 예, 뭐 본부장을 맡았다거나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과 함께 어떤 결론이 나든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도 좀 여쭤볼게요. 반대로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되면은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실로 출근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행보, 예컨대 뭐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는 순서를 먼저 가질지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덕수 대행은 제가 뉴스로 봤을 때는 그 이제 헌재 대법정에서 그 선고 주문이 먼저 나왔거든요. 네네네. 이유가 그 뒤에 쭉 따라 나왔고 주문이 선고되자마자 바로 이유 낭독이 끝나기도 전에 관저에서 나와서 중앙정부청사로 갔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네네. 대통령께서는 제가 볼 때 그래도 어쨌든 내일 기준으로 했을 때 내일 중으로나 모레 아침에는 이제 그 출근을 하시겠지만은 조금 시간을 가지지 않겠는가 싶고 만약 출근하시게 되면은 뭐 제가 참모라면은 예상하자면 국립 그 현충원에 가서 먼저 참배를 하시고 네. 대통령실에 와서 참모들 모아서 이제 티타임 하면서 그동안의 상황에 대해서 보고받고 또 정리할 거 정리하고 네. 본인 소회도 이야기하실 거고 그다음 국무위원들도 정식 국무회의는 아니라도 간담회 같은 걸 하면서 또 보고받고 또 그렇게 소회도 밝히고 또 그 전이 될지 그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대국민 담화 발표를 하시고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시청자들이나 국민 입장에서는 최후 진술 때 내놨던 그런 임기 단축에 대한 언급도 할까 뭐 이런 부분도 있을 테고요. 그 최후 진술 때 임기 단축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 임기에 인연하지 않겠다라고 예, 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죠 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임기를 단축해서 조기 퇴임을 하실 생각이 있다면은 좀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실 것 같아요. 이건 조기 퇴진하겠다는 여부에 대해서 확실히 조기 퇴진하겠다고 마음먹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하게 되는 걸 정하고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하게 되는 걸 정했을 때 예. 그거를 별도로 국민들에게 발표를 하지 그냥 대국민 담화 쭉 이야기하면서 뭐 중간에 끼워가지고 그렇게 발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하여튼 가정을 해서 한번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여쭤본 거고요.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그렇다면 여야는 어떤 입장을 냈을까요?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헌재가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만 판결 이후의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승복 여부를 묻는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불복을 선언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불복 선언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의 대우각성과 승복 선언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저와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심판 판결에 승복할 것이며 탄핵 심판 이후를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할 것입니다. 헌법에 따른 결론은 파면이고 국민의 명령도 파면입니다. 노동자, 농어민, 학생, 종교인, 문화예술인, 교육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은 물론이고 대표적 보수 인사들조차 탄핵 기각은 군사독재 시대로 회귀를 뜻하며 헌법은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헌법 수호자, 헌법재판소가 내일 헌법 파괴범 윤석열을 주저없이 파면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뭐 쭉 들으셨고 저희가 사실 국민의힘은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민주당의 승복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해야 한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언급은 지난달에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승복을 자꾸 하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항복을 하라는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당연히 승복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굳이 말로 해야 되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이 지금 있단 말이죠. 윤 대통령이 직접 어떤 메시지를 낼 수 있을까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서 저기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경찰은 정말 그야말로 지금 비상이거든요.
두 분의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일단 이 승복과 관련된 메시지 또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 하는 거. 박수현 의원님 먼저 좀 들어볼까요? 저는 의람되지만 예. 이번 그 12.3 비상계엄의 이 성격을 뭐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는 한 국민의 집에, 시민의 집에 흉기를 든 강도를 목적으로 침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한테 들켜서 강도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강도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 똑같죠. 내가 집에 들어가긴 했는데 그 집 주인이 잘 잠을 평화롭게 자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들어갔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강도가 어떤 법적 처벌을 받든지 이 집 주인에게, 피해자에게 승복할 거야? 승복한다고 선언해. 아니 세상에 상식적으로 그렇게 말이 됩니까? 승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잘못하지 않았다고 지금 계속 우기면서 하는 가해자가 법원의 판단이 너 잘못했어 라고 나왔을 때 그때 또 우길 거야? 라고 요구하는 것이 가해자에게 요구가 돼야지. 아니 왜 당사자가 아닌 민주당이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이 질문 자체의 전제가 잘못돼 있고 네. 이 질문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이미 앞에 우리가 표에서 봤지만 네. 이것은 단심이기 때문에 승복 안 할 도리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굳이 당사자가 아닌 민주당 보고 승복을 하라. 가해자인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표현도 안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앞두고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심 결과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는 승복하겠다는 선언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침 무죄가 나오자 권성동 대표는 금방 전전날 한 말씀을 180도 바꿔가지고 그 고등법원 판사의 정치 성향을 공격하면서 승복하지 않았어요. 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네네. 그걸 요구할 자격이 없죠.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조혜전 의원님께는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현 불법한 비상계엄을 일으킨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입니다. 조금 더 본인들이 국민 앞에 사죄한다고 무릎 꿇고 큰절하던 선거 때마다 했던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서 성찰을 해야지 민주당을 저렇게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공세하는 것은 정말 국민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예. 부족한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네, 없습니다. 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조혜진 의원님, 뭐 최근에 이제 뭐 국민적인 저항 이런 언급을 민주당 모 의원이 하다 보니까 좀 더 계속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승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되게 헷갈림, 혼란스러움이 있는 거죠. 그 양쪽에 다 그런 그 리스크가 있는 거죠. 예. 그 승복이라는 거는 당연하고 네. 이런 걸 논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나라만의 이런 굉장히 후진 정치적인 현상이에요. 뭐 탄핵 선거뿐만 아니라 대통령 경선할 때도 승복 서약서 다 받고 예. 국회의원 경선할 때 공천할 때 승복 서약서 다 받고 그리고 또 안 지키고 그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안 지키지는 않지만은 행동을 통해서 안 지켜버리고 네네. 그건 그만큼 그 승복 문화가 잘 안 돼 있다는 거거든요. 굳이 그걸 써야 될 정도로 해야 되느냐. 결과를 예, 안 당연한 받아들인다는 게 그게 보편화돼 있다는 거 네네. 그 자체가 후진적이고 그다음에는 승복 그 요구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아까 이재명 대표가 그런 표현을 썼던데 항복을 요구한다. 예를 들면 그 탄핵 초기에 네. 탄핵 초기에는 민주당이 우리 대통령이나 당을 향해서 승복 요구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대통령이나 당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탄핵 인용은 기정사실이고 그걸 받아들이라는 그래서 법정 변론을 포기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 승복을 동의해버리면 더 이상 뭐 다툴 이유도 없는 것이고 법적으로 다툴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거는 항복하고 백기 들고 무장 해제하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네네. 그런 것 자체가 승복이라는 것도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것도 후진적인 것이고 예.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거는 승복을 하면은 법적으로는 이거 승복 안 할 방법이 없는데 정치적으로 행동으로 이쪽 그 결과에 대해서 그 반발하는 네네. 이 민심을 이용해서 어떤 또 다른 그 정치 행위로 이어갈까 이쪽이든 그것이- 저쪽이든 네네. 그것이 지금의
선거를 통해서 이 모든 혼란과 분열 대립이 정리되기를 바라는데 연장전이 벌어질까? 그걸 다 걱정을 하는 거죠. 예, 그걸 안 하면 네. 안 하면은 성복선언 굳이 안 해도 그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성복선언 해놓고도 나중에 결과 원하는 결과 안 나왔을 때 그런 식으로 움직여 버리면 의미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관심받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 때문인데요. 대법원 권오수 전 회장 등 주가 조작 혐의자 9명 모두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구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 조종 행위, 시세 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거든요. 일단 이 사건이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 공방까지 확대됐는데 오늘 대법 판단 박수현 의원님은 어느 부분에 좀 집중해서 보셨나요? 예,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제 이 좀 말씀하신 사람들에 대한 네. 유죄가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함께 이 시세 조종이나 이런데 한마디로 주가 조작이죠. 여기에 이제 관련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4년 6개월 동안 김건희 여사는 단 한 차례의 대면 조사를 했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항소심에서 이 관련자들이 소위 전주라고 알려진 손모 씨가 항소심 판결이 확정이 되는데 유죄 판결이 지난 뒤에 바로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처분을 내려요. 네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재수사를 해야 되냐라는 문제일 텐데 당연히 재수사해야 됩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지만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김건희 여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네. 이 지검장 등이 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 감독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붙였어요. 아니 공범이라고 지목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9명 유죄 판결을 받는데 왜 유독 김건희 여사만 무혐의 처분을 받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재판 과정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많은 직접적인 어떤 그런 직간접적인 증거들이 다 나왔어요. 그럼에도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께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검찰이 이렇게 되면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만을 위한 검찰이 아니냐라고 네. 하는 이런 오명을 받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99% 이상의 그 정말 많은 검사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권과 결탁한 권력의 신여가 된 이런 일부 정치 검찰들이 전체 검찰을 욕먹이는 건 아닙니까? 예. 당연히 알겠습니다. 오늘 이 확정 판결로 김건희 여사는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지적했듯이 네네. 이 문제는 반드시 재수사를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 의원님 하지만 지난해 10월에 권 전 회장의 시세 조종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뚜렷할 증거가 없다라고 무혐의 처분이 되긴 했습니다. 예. 그 오늘 대법원 판결에서 보면 주가 조작 주범들이 처벌받는 건 당연한 거고 예. 우리가 관심 가진 거는 김건희 여사와 같은 투자자, 소위 이제 전주라고 하는 손모 씨가 어떻게 될 것인가 했는데 손모 씨가 1심에서는 그 처벌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2심에 항소할 때 검찰이 손모 씨가 자기가 맡긴 이 투자금이 이 주가 조작 세력들에 의해서 주가 조작에 자기가 행하는 거래가 주가 조작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미필적인, 그 미필적이라고 그러죠. 확신이 아닌, 네. 확신까지 아니고 가능성, 미필적인 인지식을 가지고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2심에서 그거를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 요건에. 결국 2심에서 그걸 이제 유죄로 받았죠. 예. 대법원에서 오늘 이제 확정을 해서 이 손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법원의 그 판결의 의미는 본인이 직접 주가 조작범들하고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주가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맡긴 투자금 그거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래가 주가 조작범들에게 주가 조작에 이용될 수 있다는 걸 알고서 했으면 그것도 유죄다라고 네, 한 그렇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때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는데 결국은 확인을 못한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다시 새 검찰이 다시 또 수사를 했는데 또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무혐의 처리했고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이창수 서울지검장이나 검사들에 대해서 기각을 하면서 탄핵 기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검사들이 충분히 조사를 했는지 또 서울지검장이 충분히 수사 지휘 감독을 했는지는 의문인데 네네.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동안에 이루어진 조사를 충분히 검토해 볼 때 더 들어가도 나올 게 없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한 것 같다. 네네. 그래서 기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예. 했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국민의힘 조혜진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